프란시스 베이컨은 서양 근세 철학의 대문을 연 철학자로 평가되는데요. 그런데 베이컨은 현대 철학에서는 아주 자주 자연 적대적인 철학자, 환경 파괴적인 철학자라고 비난과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할 텐데요. 오늘 저와 강의를 통해서 왜 베이컨이 이런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한스 요나스라는 독일 태생 유태인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한스 요나스의 생각과 주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요나스는 1979년에 책임의 원칙,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한 40여 년 전이죠. 요나스는 인류가 직면한 우리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면 예전에는 세계의 종말에 관한 판결로서 우리를 위협하였던 것이 종교였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오늘날에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구 자체가 이 날에 지구의 종말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계시는 예수가 설법하였던 시나이 산으로부터 오지도 않고 석가가 캐우쳤던 보리수 나무로부터도 오지 않는다. 한때는 훌륭한 창조로 나타났던 이 지구에서 모두가 몰락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탐욕스러운 권력을 억제해야 한다고 경고를 보내는 것은 바로 말 없는 피조물들의 고발이다. 말 없는 피조물들의 고발, 자연의 고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삶의 메시지를 던졌던 예수나 석가모니 이런 종교적인 맥락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오늘날 요나스가 파악하기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자연 생태계의 피조물들이라는 것이죠. 요나스에 따르면 이대로 가다 보면 이제 인류가 총체적인 재난 상황인 요한계시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적 상황이 곧 들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 생태계의 위기가 정말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요나스는 우리가 직면한 인류의 재앙의 근원지가 프란시스 베이컨이 꿈꿨던 이상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런 이상,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성공을 해서 폭발해 버렸다는 것이죠. 베이컨적 이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공을 거뒀는데요. 그 하나는 베이컨이 꿈꾼 이상이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인구 폭발이라고 하는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어떤 증가, 요나스는 이것을 생물학적 성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런 두 가지 측면, 경제적 측면, 생물학적 측면에서 인류가 너무 과도하게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공을 가능케 한 밑바탕에는 과학기술적인 지배력, 특히 자연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배력이 그 대가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권력은 스스로 막강하게 되었으며 권력의 달콤한 약속은 협박으로, 구원의 전망은 묵시론적 전망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적 전망으로 탈바꿈했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베이컨이 예측하지 못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는 오히려 과학기술의 권력에 대한 인간 스스로의 완전한 애속을 초래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봤을 때 요나스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의한 자연지배 사상을 정식화한 베이컨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러한 베이컨적인 이상을 집행한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해서 모든 낙관주의, 진보사상, 유토피아주의의 파산 선고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근대적인 과학기술주의를 기초로 한 다양한 종류의 유토피아에 대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신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해야만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베이컨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자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유토피아주의인데요.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데 그 어원을 따져보면 유라고 하는 없다, 없음이라는 말과 토포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의 합성어인데 풀어보면 없는 곳이죠. 없는 장소. 근데 없는 장소를 인간은 이상향으로 삼고 동양에서도 무릉도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은 현실 세계에서 이처럼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를 꿈꿨을까? 그리고 그런 어떤 이상을 여전히 꿈꾸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이제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비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베이컨이 어떤 철학자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 당시의 역사적 상황 몇 가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로 영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고인이 된 엘리자베스 여왕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죠. 이 당시에 경제적인 번영과 더불어서 학문과 예술이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또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근대 과학하면 아이작 뉴턴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 베이컨 사후 한참 후에 뉴턴이 활동을 했고 또 영국 왕립 아카데미가 설립되었고 또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가 설립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와 중세 스콜라 철학이 사상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학의 그런 교과 과정도 많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거의 1600년, 700년까지 2000년 이상 동안 서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베이컨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도장을 관장하고 왕실 재정을 담당하는 궁정 대신 그리고 나중에 대법관까지 오른 니콜라이 베이컨 그리고 어머니 앤 쿠크의 아들로 런던에서 출생했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13세기 중세 철학자 로저 베이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성은 같지만 이름이 다른 사람이죠. 엘리자베스 여왕 최측근이었던 윌리엄 세실이 베이컨의 이모부였고 또 아버지도 궁정 대신과 대법관을 지낸 분이셨으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금수저 집안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베이컨은 어려서부터 지식욕이 굉장히 왕성했고 매우 조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살 때 형과 함께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했는데요. 그 당시 지배적인 스콜라 철학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공부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자 대학을 못 마치고 3년 정도 공부하다가 자퇴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나는 어려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엄청 싫었다. 그런 철학이 인간 실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불모의 저작들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가했고 또 어쩌면 정반대편에서 자신의 철학적인 생각과 주장을 펼쳤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대학을 그만둔 뒤에 아버지 권유에 따라서 프랑스 주재 영국 대사 보좌관으로 3년 동안 파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프랑스 궁정 아카데미에서 활동하고 또 젊은 나이에 파리가 유럽의 문화예술의 중심지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파리 화류계를 출입하면서 이미 젊은 날에 그 사치와 다소간의 어떤 방탕스러운 생활을 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리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런던으로 다시 돌아가서 유명한 그레이인이라는 법학원에 들어가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살에 변호사 자격을 땄죠.
그런 다음에 코른월이 가지고 있던 의원직을 승계해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베이컨의 연설, 웅변술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간결하고 발랄하고 또 엄밀하고 장중했다고 하는데요. 청중들이 베이컨 연설이 너무 빨리 끝나면 어쩌나 할 정도로 연설을 잘했다고 합니다. 36살에 에세이집 수상록을 출간했는데요. 세계문학사에 남을 미문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45살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사치스러운 결혼 생활로 극심한 채무에 시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이컨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왕으로부터 기사 자기도 받고 왕의 법률 고문으로 기용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컨은 아주 명예욕이 강하고 또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여서 출세 가도를 달렸는데 법무부 차관, 장관 그리고 궁정 대신 1618년에는 대법관까지 올랐습니다. 아마 철학자로는 가장 정치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 고발이 있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런던 탑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4일 만에 왕이 사면을 해줘서 석방되었는데 이제 베이컨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이제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1626년 3월경에 눈을 이용해서 음식이 얼마나 부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가라고 하는 실험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닭을 한 마리 농장에서 구해가지고 닭의 배를 가르고 눈 속에 파묻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썩지 않고 오래 갈까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하다가 이 일로 감기에 걸려서 1626년 그러니까 머지않아 65세를 일기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실험은 훌륭하게 성공하였다라고 기록했다 합니다. 베이컨에 대한 평가는 상반됩니다. 베이컨은 대단한 야망가였는데 정치적 야망과 동시에 학자 혹은 문필가로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후세의 사람들은 인류의 위대한 부흥을 꿈꾼 파란만장한 베이컨의 일생에 대하여 평가를 하면서 정치적 출세를 한 그런 삶보다는 학문적 활동의 성과에 더 많은 주목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베이컨의 저술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베이컨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야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야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엄청난 저술 프로젝트를 기획했는데요. 아쉽게도 자기가 기획한 이런 프로젝트를 거의 절반 이상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6개 항목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앞에 녹색으로 표한 이 2개만 실현되고 나머지는 계획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그 이유는 삶의 많은 부분을 정치에 몰두하다가 학문적으로 책도 쓰고 연구할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주요 저술 좀 보겠습니다. 인스타우라티오 마그나, 라틴어 미완성인데 번역하면 대혁신이라는 야심찬 기획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앞부분 좀 쓰고 말았습니다. 이 책은 나중에 노분 오르가논이라는 책에 일부 수록되었는데요. 그리고 1597년 36살에 출간한 유명한 수상록, 그리고 1605년에 나온 학문의 진보, 그리고 1620년에 노분 오르가논, 신기관, 그리고 1624년에 나온 신아틀란티스가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우라티오 마그나, 이 라틴어로 된 3부작의 기획이었는데 여기에서 원래 베이컨은 히랍 이후에 학문이 왜 이렇게 발달하지 못하고 정체된가 그것을 해명하고 학문의 영역을 또 새롭게 분류해보고 또 자연 해석의 새로운 방법론
그리고 자연과학의 개별적인 어떤 문제들을 다루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것은 나중에 노붐 오르가논의 일부에 다소 이렇게 실렸습니다. 자, 학문의 진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죠. 2002년도에 아카네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데요. 목차를 보면 좀 특이하게도 머릿말 부분에 국왕폐하 전상서라고 하는 한 두세 페이지 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적, 인간적 학문의 번영과 진보에 관한 프란시스 베이컨의 제1권, 그대로 직역해 둔 것이죠. 그리고 신적, 인간적 학문의 번영과 진보에 관한 프란시스 베이컨의 제2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왕폐하 전상서가 책 머리에 붙어 있는 것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베이컨은 국왕에 대한 조언자로서 자신의 학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였고 또 새로운 어떤 학문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궁중 주변에 political advisor,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폴리페서라고 이렇게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죠. 군주, 그다음에 국가의 리더들을 설득해서 그 힘을 빌려가지고 자신의 정책이나 철학의 내용을 실현하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지요. 또 당시 사람들도 국왕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건실한 학문적 지식의 확산과 또 그에 대한 어떤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국왕이 그런 일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베이컨은 학문의 진보라는 책을 통해서 당대의 학문적 상황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문적 과제, 말하자면 학문이 나아갈 방향과 그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나온 베이컨의 학문 분류를 좀 볼까요? 베이컨은 큰 틀에서는 인간적인 학문과 신적인 학문으로 나눴습니다. 인간적 학문, 작게는 인간학, 신적인 학문, 신학,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하겠죠. 인간적 학문 속에 큰 틀에서 보면 역사학 속에는 자연사와 시민사, 그리고 시문학, 철학 속에다 자연과학, 그리고 인간학을 동시에 이렇게 포함시켰다는 거죠. 신적인 학문에는 역사, 문학, 철학을 결합시켜가지고 신성역사, 신성문학, 신학, 철학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인문학을 이야기할 때 문사철, 문학, 사학, 철학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베이컨의 학문 분류에 인문학적 관점이 많이 배어있네, 이렇게 얼핏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참고로 기원전 4세기경에 어쩌면 인류 최초로 학문을 분류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도 한번 여기서 참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학문을 분류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론학, 실천학, 이론 철학, 실천 철학, 그리고 덧붙여서 제작 학문, 방법 학문,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이론 철학이라고 하면 형이상학, 존재론, 수학, 자연과학, 천문학, 신학 이런 것이 속할 것이고, 실천 철학은 세 가지로 상당한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분류했다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인간의 어떤 삶, 행위, 실천과 연관해서 정치학, 경제학, 윤리학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작 학문, 오늘날 기술공학, 또 시문학 이런 것도 제작 학문에 넣고, 학문 방법론은 이제 논리학에 해당하는 것이 오르가논인데, 이 오르가논이란 말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노붐 오르가눔, 방금 우리가 본 것이 오르가눔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눔입니다. 근데 앞에가 노붐이라고. 노붐은 영어로는 new,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에 new를 붙인 거예요. new 오르간, 신기관, 우리말로는 이렇게 지금 2001년도에 한길사에서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요. 부제로 자연의 해석과 인간의 자연 지배에 대한 잠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오르가논에 대한 대립된 새로운 학문 방법론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빨리 우리가 캐치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목차는 아까 인스타우라티오 마그나, 대혁신이라고 하는 미완성의 어떤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머릿말, 개요, 이 부분이 들어와 있고, 제2부가 이제 오르가논, 노붐 오르가논, 신기관인 거죠. 그래서 이 신기관, 우리말 번역서에는 신기관 내용만 있는데요.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에는 우상타파, 2권에는 진리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연해서 설명해 보자면 1권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경구에서 시작해서 우상론, 그리고 귀납법의 필요성, 개요까지 나와 있고요. 2권은 이 과학적인 발견과 발전을 위한 참된 학문 탐구 방법론인 귀납법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이컨이 죽기 2년 전에 나온 책이 뉴 아틀란티스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일종의 유토피아에 관한, 말하자면 베이컨의 과학기술적 유토피아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당연히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고요. 이 책은 플라톤의 저술 티마이오스에 등장하는 대서양에 있는 어떤 전설의 섬에 이상국가를 설계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모험 소설에서처럼 항해 도중에 난파한 어떤 선원들이 이 섬에 상륙해서 가보니까 그 섬 중심지에 솔로몬의 집이라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섬의 어떤 중심부의 상징적인 건물일 뿐만 아니라 이 과학, 기술, 연구의 총번산을 상징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집에 근거해서 나중에 영국에 설립된 과학기술 발전의 총본산인 영국 왕립학회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보면 뉴 아틀란티스, 솔로몬의 집 등 여기에는 정당도, 정치가도, 선동가도 없습니다. 능력에 따라 명성을 얻는 학문 공동체 사회이고, 어쩌면 학문 과학기술의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기술적 유토피아 사회에서는 정치만을 직업으로 하는 정치가와 또 그런 정부가 없다는 거죠. 베이컨이 쓰기를 거기에는 인민을 위해 통치하는 인민의 정치가 있다는 거죠. 기술자, 건축가, 천문학자, 지질학자, 생물학자, 의사, 화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철학자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치자들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연을 지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여기에 신기하게는 벌써 500년 전 이야기일 텐데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새들이 나는 것을 모방해서 공중을 날 수 있고 잠수 항해하는 배와 보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500년 전에 베이컨이 과학기술적인 예견으로 비행기와 잠수함의 출현을 예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인류사에 등장한, 여러분 테크노크라트 들어봤죠? 아마 상당 기간 인류사에는 테크노크라트, 전문가, 전문 기술 과학자 중심의 사회인데, 그런 연관 속에서 우리가 뉴 아틀란티스, 과학기술적 유토피아를 일단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베이컨의 주요한 생각과 주장들을 이제부터 몇 가지로 간추려서 논의해 볼 텐데요. 우선 베이컨 철학의 일반적 특징들을 몇 개의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베이컨은 르네 데카르트와 함께 서양 근세 철학의 개조라고 간주됩니다. 시조, 개조라고 간주된다는 거죠. 또한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국 근대 영어의 시조로도 평가됩니다. 또 베이컨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아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말이고,
또 우상론, 여러분 들어봤죠? 전통에 대한 편견, 습관 및 언어 독단에 유래한 어떤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그리고 실험과 관찰에 기초한 자연과학 탐구 방법론으로 귀납법을 제창했다. 또 과학기술적 지식에 기반한 자연인식과 자연지배 사상을 내세웠다. 그리고 과학기술적 유토피아를 통해서 인류의 부흥을 선도하는 그런 철학자였다.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먼저 이 학문의 목적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서양 고대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으로는 대략 한 2000년 이상을, 그러니까 대략 한 17세기에 이를 때까지 서양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주장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반기를 체계적으로 든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철학의 대표작인 형이상학이란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년 전에 번역이 됐는데요. 이론 철학의 대표적인 저술이죠. 이 책의 첫 문장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All men by nature desire to know. 인간은 자연 본성상 알려고 한다. 알기를 원한다. 인간은 지적 욕망,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이 학문의 목적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학문의 목적, 그런 학문관은 순수 학문관인데요. 여러분 순수 학문관 들어보셨죠? 순수 학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은 그 자체로 혹은 이론 그 자체로 추구돼야 할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학문은 그 자체를 위해서 추구되는 것이지, 지식 그 자체를 위해서 추구되는 것이지, 어떤 유용성이라든지 어떤 실용성이라든지 어떤 이용을 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동양에서는 그럼 학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공자, 맹자, 동양의 고대에서부터 뭔가 학문을 한다,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인간, 좀 더 훌륭한 인간, 인간으로서 완성도가 높은 인간, 이를테면 성인이 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고전적인 어떤 학문과 서양의 그것과는 아주 대별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순수 학문, 오랫동안 서양 사람들이 추구했던 순수 학문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그 모습을 바꿔가기 시작하는데요. 베이컨은 한마디로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베이컨의 주저인 신기관의 원문을 조금씩 읽어보면서 베이컨의 생각과 주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인용을 해보면, 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저 3대 발명, 인쇄술, 화약, 나침판, 지난번에 르네상스 시대의 3대 발명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죠. 이 3대 발명은 천지개벽을 가져왔다. 인쇄술은 학문에서, 화약은 전쟁에서, 나침반은 항해에서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변화가 천지에 가득했으니 그 어느 제국도, 어느 종파도, 어느 별도 인간의 생활에 이 세 가지 발명보다 더 큰 힘과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다. 인간 생활에서 이러한 발명이 어떤 영향, 천지개벽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베이컨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인간의 야망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야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세력을 자기 나라 안에서 확대하려는 사람. 두 번째, 자기 나라의 권력과 지배권을 인류 전체에 확대하려는 사람. 세 번째, 인류 자체의 권력과 지배권을 우주 전체에 수립하고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세 종류 부류의 야망, 이것을 베이컨이 평가하기를 첫 번째는 하급의 천박한 야망이다. 두 번째는 다소간 품위는 있지만 탐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인류 전체의 권력과 지배권을 우주 전체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엄청난 스케일이죠. 이것을 베이컨이 더할 나위 없이 건전하고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컨은 위대한 발견은 가장 탁월한 인간 행위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원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입법자, 도시와 제국을 건설한 사람, 조국을 구한 사람, 독재자를 타도한 사람 등도 영웅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발견의 혜택은 인류 전체에게 미치지만 정치상의 혜택은 기껏해야 2, 3대에 그친다. 발견의 혜택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개혁은 보통 폭력과 혼동을 동반하지만 발견은 축복과 혜택을 가져올 뿐 아무도 해치거나 괴롭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신기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발명과 과학기술적 연구 성과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야겠죠. 이를테면 밑에 그림에서 보는 애플의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의 발명의 성과가 전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지대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베이컨의 이러한 진술이 허는 아니다. 이 위대한 발명, 발견,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들은 인간 행위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행위다라고 하는 이러한 언급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이컨의 생각이 어떤 지점을 향해 있고 지향하고 있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용문을 보면 학문의 진정한 목표는 여러 가지 발견과 발명을 통해 인간 생활을 풍부하고 윤택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명색이 학문을 한다는 사람들 대다수는 이 뜻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채 직업적으로 품팔이를 하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기술과 학문을 축적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기는커녕 이미 수중에 들어있는 기술과 학문조차도 직업적인 이득이나 명예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여기 첫 대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문 활동, 학문의 진정한 그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베이컨이 매우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관이라는 이 책의 마지막 문장, 마지막 단락을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인류의 지성이 해방되어 말하자면 성년이 되었을 때 인류에게 그 재산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며, 이로써 인간의 상태는 필히 개선될 것이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힘도 필히 확대될 것이다. 인류는 죄에 빠져 무구의 상태를 잃고 피조물에 대한 지배도 잃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전자는 종교와 신앙으로, 후자는 기술과 학문으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긴 했으나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9절. 이러한 계명에서 보듯이 자연 피조물은 우리 인간에게 끝까지 반항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노동으로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고 우리가 빵을 얻을 수 있도록, 즉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추방, 신락원이죠. 인간이 낙원을 이룬 상태,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와 신앙으로 일정하게 죄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지만 자연에 대한 어떤 지배 문제는 기술과 학문으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류의 처지가 비록 낙원에서 추방된 신세이지만 과학기술의 바탕 위에서 또 자신의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즉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희망, 베이컨의 그런 인류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학기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베이컨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뱀 독처럼 인간 정신을 부풀려 교만케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이컨은 그 학문 또 지식이 갖고 있는 그런 해악에 대한 치료제를 인류에 대한 끝없는 사랑, 인류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신라곤을 이야기한 것은 자연과 만물에 대한 순수한 지식이 아니라 선악에 대한 교만한 지식이었다. 인간 정신을 고양하는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지식의 질에는 그런데 독약 같은 사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 적절한 치료제가 없이 섭취된다면 뱀 독처럼 인간 정신을 부풀려 교만케 하는 것이다. 이 적절한 치료제에 해당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인간이며 인류의 유익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익하고 실질적인 미덕이라기보다는 헛되이 울리는 허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유익의 추구, 인류의 부흥이라고 하는 인류애적인 코드 속에서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강의를 준비하면서 베이컨 수상록 이것저것을 이렇게 뒤져보다 보니까 되새겨볼 만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발췌해 봤습니다. 술책에 능한 사람은 학문을 멸시하고 단순한 사람은 학문을 경탄하며 슬기로운 사람은 학문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학문은 그 자신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학문 위의 그리고 학문을 초월한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학문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연의 인식 문제, 자연 지배 사상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 권력이다. 아주 유사한 종류의 언급을 한 철학자들이 있었죠. 미셸 푸코, 엠마누엘 레비나스 이런 철학자들인데요. 푸코의 주장에 따르면 권력은 지식의 전제 조건이고 권력과 무관하거나 권력을 목표로 삼지 않는 순수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지식 자체가 권력이며 권력은 지식을 통해 작용하고 지식은 권력을 통해서 또 실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 위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을 텐데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지식, 자연의 운행 질서, 자연에 대한 이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문의 목적은 결국 이 자연의 운행 질서, 자연 인식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부흥, 인류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신기관의 첫 구절, 이 본론, 신기관은 잠언 형태로, 경구 형태로 쓰여져 있는데요. 제1잠언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것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자, 인간은 누구예요?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한순간도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자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연을 이용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연의 사용자, 이용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연의 해석자라고 하는 거죠. 자연을 설명하는 사람이고 자연의 질서를 관찰하고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이해한 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자연 대상이 단순히 인간의 이용의 대상이고 사용의 대상이고 조작의 대상이고 그런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말하자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하는 그런 원리가 중요하게 대두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베이컨은 두 번째 잠언에서 뭔가 일을 할 때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연을 탐구할 때도 원활하게 적절한 도구를 써야 한다. 이 말은 그 전 자기 이전의 시대 그리고 당대의 사람들이 자연을 탐구할 때 어떤 도구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을 탐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유명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세 번째 잠언에 나옵니다. 읽어보면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다. 자연은 오로지 복종함으로써만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고찰에서는 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작업에서는 규칙의 역할을 한다. 좀 어렵죠. 일단 첫 구절,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자, 여기는 알겠죠. 그런데 자, 어떤 지식을 갖는 것이 힘이 되고 또 권력이 되고 어떤 지배력이 생기는가 이거겠죠. 그 다음 문장에서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효과도 낼 수 없다. 우리가 자연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법칙이 뭐예요? 인과 법칙이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여기서 원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죠. 그 자연의 원인성을 알아야 그에 대한 효과, 작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 좀 어렵죠. 자연은 오로지 복종함으로써만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복종시킨다는 것은 자연을 지배한다. 자연을 이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어려운 것은 복종함으로써만. 그러면 이때 복종함으로써만이 무슨 뜻인가? 인간이 자연에 복종한다. 이런 뜻인가?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알고 이해하고 자연의 법칙을 알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고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거죠. 우리가 자연 질서를 알아야만이 자연이 어떤 것인가, 자연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가를 알아야만이 자연을 복종시킨다,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 고찰에는 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작업에서는 규칙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과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자연 탐구에서 별 성과가 없었어요. 당시에 자연의 탐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베이컨 당시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술자, 수학자, 의사, 연금술사 혹은 마술사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성과는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연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성경에 아마 나온 말일 거예요. 모든 것은 자연 안에 있다.
여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연물을 결합하거나 해체하거나 분해하거나 그 나머지 것들은 모두 자연 내부에서 진행된다. 우리가 새로운 무엇을 발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의 결과, 자연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 점에서 태양 안에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은 자연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베이컨은 그 학문 발전이 지체된 그 원인을 진단하면서 인간의 지성,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자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자연은 이런 특성이 있고 저런 특성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연 탐구의 올바른 방법과 자연 탐구의 올바른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문의 발전, 자연과학의 발전이 기대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마지막 11번째 잠언에 보면 현재 학문은 성과를 얻는데 전혀 쓸모가 없고 현재의 논리학, 그러니까 학문 방법론은 학문을 인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당대의 학문 탐구 방법론,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오르가논의 학문 탐구 방법론, 사고방식, 탐구 방식, 자연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으로는 학문의 발달, 학문의 진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베이컨은 다음으로 이 학문 연구에 방해가 되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문 연구에 방해가 되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베이컨은 우상이라는 말로 상표를 붙이는 건데 4가지 종류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실려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인데요.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족의 우상, 이돌라 트리부스. 이 말 그대로 인간이라는 종족, 호모 사피엔스 인간종, 인류의 자연 본성에서 유래하는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어떤 감각과 인간의 지성, 오성과 관련해서 보면 인간의 감각은 불완전한 감각이잖아요. 우리의 오감,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또 우리의 인간 지성은 온전히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또 우리의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물을 합리적으로 논리적 사유에 따라서 그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이컨은 이런 예를 듭니다. 인간이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인데 목적적으로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자연도 목적적으로 일정한 목적에 따라 체계화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인간은 목적을 추구하고 그 목적에 맞는 수단을 강구하고 하는 그런 존재죠. 이것이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행위 목적론, 다음에 자연에 대한 설명은 자연 목적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목적론적인 설명 방식이 거의 2000년 이상의 서양 근세에 이를 때까지 달리 이야기해서 인과기계론의 메커니즘, 인과적인 메커니즘이 등장할 때까지 이 목적론, 영어로는 텔레올로지, 기계론은 메커니즘인데 이 텔레올로지, 목적론이 자연의 설명 방식으로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연 설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운동과 정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목적론적으로 자연의 운동과 정지를 설명한다. 자, 사과의 예를 들어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따라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이 현상을 운동과 정지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사과의 목적지가 땅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지가 됐잖아요. 그럼 왜 정지하는가? 이제 목적을 다 달성해서 사과가 이제 안정 속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근대 역학은 어떻게 설명해요?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또 마찰에 의해서 운동과 정지를 설명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뉴턴의 중력 법칙에 의하면 사과가 땅에 떨어져서 운동이 정지되는 것은 마찰,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운동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땅에 반작용, 마찰이 없다면 계속 땅속을 뚫고 가겠죠. 이런 식으로 목적론적인 설명 방식과 기계론적인 설명 방식은 천양지차가 있는 거예요. 중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새벽에 종달새가 우는 목적은 무엇인가? 자, 종달새가 우는 그 자연의 현상을 설명해야 되는데 목적론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새벽에 잠이 없는, 잠이 일찍 깬 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종달새가 운다. 실제로 이렇게 자연을 목적에 대비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로는 자연은 어디까지나 인과관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변화하는 거라고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목적을 추구한다고 해서 자연도 그렇게 목적론적으로 기재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동굴의 우상인데요. 이돌라 스페쿠스. 자,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동굴의 우상은 각 개인의 차이, 특히 기질 차이, 어떤 교육과 지식의 차이, 성향과 기호의 차이, 또 직업적 차이, 이런 다양한 어떤 개인차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경험하고 관찰한 것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교육적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어떤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의 경험을 벗어나서 타인의 경험을 관찰하고 검토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탈중심적 사고를 해야만이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한국 사회 정치적 현상에서 많이 지적되는데 내로남불은 무엇을 지적하는 것일까요? 2중, 3중의 스탠다드, 잣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사용하는 잣대하고 타인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그 촘촘함이나 엄밀성에 있어서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에게 적용하는 잣대, 타인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동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지적하는 것일 텐데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같이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러한 선입견, 편견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시장의 우상, 이돌라 포리인데요. 포리의 원형은 포럼이죠. 포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포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학술적 담론을 하는 그런 공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광장이라고 하는 걸 뜻합니다. 광장. 유럽의 도시들에는 광장이 많잖아요. 유럽에서는 광장에는 어김없이 규칙적으로 시장이 서죠. 시장은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또 교제와 관계와 교환과 교류가 일어나는 공간인데 사람들의 이러한 교제, 교류, 관계, 접촉을 매개해주는 수단이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사용에서 비롯된 편견과 선입견을 지적하는 거예요. 가령 여기서 우리가 운명이니 부동의 원동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용어입니다. 즉 부동, 움직이지 않으면서 원동자, 최초의 운동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 자. 그러니까 부동의 원동자.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의 원인을 끊임없이 추적하다 보면 무한회로 이르겠죠. 무한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무한 소급은 중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시점에 최종적인 원인,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부동의 원동자, 자기는 움직이지 않지만 다른 것들이 움직이게 하는 그 최초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말을 썼는데, 근데 실제로
그러한 부동의 원동자가 실제에서 대응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호에 불과한데 이 언어적 기호하고 실제물하고가 이렇게 대응되기도 하지만 대응이 안 된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이제 시장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극장의 우상인데요. 여기서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본이 연출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드라마로 극으로 상영되는 그런 공간인데 이 각본은 실제 사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가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컨이 이 극장의 우상을 가지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적인 학설이나 권위 있는 체계는 실제와 달리 각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위나 전통에 그냥 이론 없이 따르는 경향이 있고 또 권위 있는 전문가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극장의 우상과 같은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우리가 4개의 이러한 우상론이 종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제거하기 위한 아니면 우리가 그런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네거티브한 소극적 방법이라면 좀 더 이제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방법은 귀납법이죠. 즉 귀납법은 적극적으로 학문의 탐구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대 이후의 과학은 실험과 관찰, 경험적 연구를 통한 자연 탐구다. 그래서 거기에 또 바탕을 하고 있는 것이 참된 자연 탐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베이컨은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연역법, 3단 논법 같은 것이 사고의 방식으로, 설명의 방식으로, 원리적인 입증의 방식으로 이렇게 지배력을 행사해 왔는데 우리가 연역법과 귀납법을 비교 설명할 때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거미의 방법과 꿀벌의 방법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보기도 합니다. 왼쪽 그림에 거미 집을 보고 있는데요. 거미는 자신의 먹이를 얻기 위해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집을 딱 지어놓고 먹이가 오는 것을 딱 잡는 거죠. 일단 거미의 자기 몸 속에서 일단 씨를 뽑아서 다른 데 가서 뭐 재료를 얻거나 그런 것이 없이 집을 지었고 그 다음에 먹이가 걸려들면 여기에서 또 생존도 하고 자신의 어떤 삶의 활동을 하는 거죠. 이제 어디 나가는 법이 없는 거죠. 근데 오른쪽 그림에 꿀벌들은 꿀을 만들기 위해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즉 자기 밖으로 나가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서 이것도 수집하고 저것도 채취하고 이 꿀 저 꿀 다니면서 많이 채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사례들을 수집해서 다양한 꽃들에서 꿀이 될 수 있는 소재들을 채취해가지고 나중에 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거미에서처럼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거미의 그 몸 속에서 실도 뽑아내고 다음에 그걸로 만들어진 집에서 먹이도 낚아채고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런 방식인데요. 3단론법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주 설명이 잘 될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3단론법, 연역법의 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예요. 보편적인 원리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사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결론, 그 결과 도출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이러한 사고의 형식, 설명의 원리에 모든 것을 다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죽는다. 자, 이러한 사고의 틀, 형식 속에서는 그 타당성, 이 결론의 타당성이 입증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를 가정하고 그로부터 일반적인 어떤 사실, 진리를 도출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근데 귀납법은 반대로 구체적인 여러 사례들을 수집하고 그 결과들을 쫙 정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결론에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러한 이론 혹은 원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종래 연역법의 핵심인 3단 논법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진리를 설명하는데 더 이상 확장적인 어떤 지식을 가져다 주지는 않고요. 설명의 논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귀납법은 관찰, 실험, 경험을 통해서 여러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 수집을 할 때 또 일정한 실험의 계획, 관찰의 계획을 해가지고 분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가는 근대 이후에 과학에서 중요한 어떤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귀납법적인 접근 방식은 이렇다는 거죠. 일단 열이 있는 종류를 쭉 관찰해서 열 발산의 사례들을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없는 것도 만드는 거예요. 달빛, 야광성 등 열의 부존재 사례도 작성하고 또 열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또 열의 변화에 따라서 증감 사례 목록도 작성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것들이 관찰과 또 일정한 실험 이런 걸 통해서 열의 성질이 파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컨은 이런 분석과 관찰 끝에 열과 운동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근데 사실 이제 16, 17세기에 이렇게 한 것은 큰 과학적 성과는 아니었지만 19세기 열역학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은 운동의 어떤 한 형식이다라고 하는 열역학의 그런 법칙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베이컨은 서양 근세 철학의 출입문, 대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자연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경험과 관찰, 실험을 강조하고 근대 자연과학의 선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부흥,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복무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강의를 마치면서 베이컨 수상록 주목할 만한 한 대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습관이 사람의 마음과 육체에 어떤 힘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예를 들어볼 수 있다. 이처럼 습관은 인간 생활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지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좋은 습관을 터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확실히 습관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완전하다. 이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한다. 교육이란 다름 아니라 젊은 시절에 익혀두는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죠.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굉장히 적대적이고 비판적인 입장,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방식과 설명의 방식,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학문의 발전과 진보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습관을 들였는지 혹은 저렇게 습관을 들였는지는 결코 사소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단히 큰 차이, 아니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베이컨의 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술, 이것을 서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론 철학적인 입장, 방법론적인 입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자, 반대자였지만 실천 철학, 특히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성공적으로 살고 또 행복하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 철학, 윤리학적인 입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철학을 전개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